자, 이제 상황 판단 2로 넘어갈게요. 자, 10강에서 우리가 상황 판단 1에서는 순서 배치 그리고 최적화를 풀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최적화는 문제의 난이도가 꽤 있었다, 그죠? 그래서 최적화를 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이제 11강 상황 판단 2에서는 조금 다른 유형, 직접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유형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방정식 세워서 계산하는 유형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그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던 문제들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수학 공부를 잘 해놓으셨던 분들은 사실 상황 판단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푸실 수도 있는 유형이에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를 새로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유형인지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말 그대로 상황 판단 방정식 계산은 방정식을 활용하거나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방정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직하게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운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산은 많이 해봤었죠, 그죠? 법조문이나 뭐 공고문 같은 데서도 계산했었고, 그리고 그 손익계산 할 때도 계산을 했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에서 계산 자체는 많이 해봤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유형에서 이 상황 판단 2에서 하는 유형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공식을 줬죠. 문제에서 또 제시문에서 공식을 주고, 우리가 문제에서 그 제시문의 공식에 맞는 변수를 찾아서 대입하기만 해서 계산하면 됐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유형의 차이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문장으로 쭉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직접 변수를 설정해서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긴 하는데 방정식을 문제를 보고 내가 직접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다만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어려운 유형이지? 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체감이 그래서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옛날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그 문제 푸시고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풀이가 더 빠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택해서 그 풀이를 적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단순히 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 식에 따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유형들이죠, 그죠? 식을 세워서 계산하거나,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찾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올바른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직접 계산까지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정 경우를 빠뜨리기 쉽고 계산이 꼬이기 쉬워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황 판단 1에서 나오는 최적화가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간 직관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같이 풀었던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 생각해서 먼저 생각해 놓고 그 차이를 보는 전략을 적용해서 보는 것처럼 조금 경우의 수를, 그냥 케이스 분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정직하게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는 시간 내에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런데 방정식 계산 이 유형에서는 그 정도까지 케이스 분류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최적화보다는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하나,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마다 체감 난이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황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
상황 판단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건드렸더라도 복잡하거나 실수가 예상되면 과감히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어보면 대충 감이 오죠, 그죠? 딱 첫 줄, 두 줄 읽고 뭐 대충 어떻게 풀지 설계해보면 이건 오래 걸리겠다, 이건 못 풀겠다, 이거는 금방 풀리겠다 정도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못 풀겠다 싶으면 과감히 넘기시고 풀 수 있는 쉬운 유형부터 다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근데 뭐 연습할 땐 당연히 전부 다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8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갑 과장은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념품을 제작 및 보급하려고 한다. 자, 제작한 기념품의 종류, 가격, 수량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기념품 제작업체 사장이 준 영수증을 보니 총 11만 4천 원이어야 할 결제 금액이 총 11만 8,65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총 얼마가 더 결제된 거예요? 원래 금액보다 플러스 4,650원이 더 결제가 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차액을 기준으로 맞춰가시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11만 4천 원이 나오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 따로 계산하고 11만 8,650원이 나오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따로 계산하면 지금은 변수가 4개짜리 방정식을 푸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이라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쳐낸 다음에 하나의 해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액을 보시고 가격에서 차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념품이 추가되고 어떤 기념품이 빠져서 4,650원만큼의 차액이 나오는지를 찾아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직접 표를 보고 찾은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도 되지만 지금은 선지가 거의 제시돼 있죠, 결론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를 활용해서 풀이를 하시는 게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더 계산되었다. 자,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더 계산되면 기념품 한 개만큼의 가격이 추가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기념품 한 개만큼의 가격이 추가된 게 4,650원이기 위해서는 기념품 하나의 가격이 4,650원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죠. 그래서 1번은 불가능해요. 자, 2번.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더 계산.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덜 계산되었대요. 그러면 하나가 더 계산됐으니까 이 가격만큼은 플러스가 될 거고 하나가 덜 계산됐으니까 이 가격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념품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차액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금액이 더 오버해서 계산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비싼 게 하나 더 계산되고 더 싼 게 하나 덜 계산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의 차액을 볼 건데, 자, 항상 우리가 앞에서 상황 판단 1에서도 계속 했다시피 극단적인 상황을 먼저 가정하시고 가정해서 보는 것이 훨씬 편리해요. 자, 이 차액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조합이 어떤 건지 찾아보면 당연히 제일 비싼 게 더 계산되고 제일 싼 게 덜 계산되는 경우겠죠, 그죠? 그럼 제일 비싼 게 7,675, 제일 싼 게 3,575니까 빼면 4,100원이죠. 그래서 차액이 4,100원만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차액의 최대값이죠, 그죠? 가장 비싼 물품에서 가장 싼 가격을 뺐으니까, 그죠? 이 4,100원만큼의 차이가 기념품 하나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의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4,650원의 차익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제일 최대값이 4,100원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아무리 빼봐야 4,100원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차익이 4,650원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한 종류의 기념품이 2개 더 계산, 다른 한 종류의 기념품이 2개 덜 계산되었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 더하고 2번 빼고 해서 그 가격이 4,650원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얘는 기념품 한 개 간의 차이가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2개니까 그냥 기념품 한 종류의 가격 차이, 한 개당 가격의 차이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개 가격의 차이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4,650원이니까 한 개 가격의 차이는 4,650원에서 나누기 2를 해서 2,325가 차이 나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한 개 한 개 차이가. 자, 근데 아까 최대값이 4,100원이었다. 그죠? 그러면 4,100원에 비하면 2,325는 굉장히 숫자가 작은 편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극단적인 경우를 보긴 볼 건데 작은 경우부터 확인해 나갈게요. 자, 제일 차이가 작게 나는 게 뭐예요? 머그컵이랑 클리어 과일이죠. 이거 두 개보다 가격 차이가 더 낮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개 계산해 봤더니 얼마인가요? 2,300? 딱 2,325네요. 그죠? 이거 두 개 차이가 2,325니까 딱 극단적인 경우에서 바로 나왔네요. 그죠? 최소값에서.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었다는 걸 의미하고, 자, 여기서 그럼 머그컵 하나가 더 계산되고 클리어 과일 하나가 덜 계산되면 결국 전체 가격이 2,325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서 4,650이 나온 거죠. 그래서 머그컵이 두 개 더, 클리어 과일이 두 개 덜 계산이 되어서 총 4,650원의 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3번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그 다음 4번, 5번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긴 한데 3번이 답이 나왔으면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왜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4번에서 두 종류의 기념품이 각각 한 개씩 더 계산됐대요.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기념품이 각각 한 개씩 덜 계산됐대요. 자, 얘도 극단적인 경우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이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가 제일 비싼 거 두 개가 더 계산되고 제일 싼 거 두 개가 덜 계산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7,600이구나. 7,675에서 7,675 그냥 볼펜이랑 양말이 더 계산되고 그 다음 머그컵이랑 클리어 과일이 덜 계산된 거죠. 그죠? 값 계산해 보면 이거는 아까 계산했던 거 활용하면 되죠. 그죠? 아니구나. 이거 활용하면 되겠다. 볼펜이랑 클리어 과일 차이가 4,100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7,675랑 3,575 차이가 4,100원이고 여기다가 6,375랑 5,900원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475원인가요? 맞죠? 475. 그럼 두 개 더하면 4,575죠. 4,575인데 지금 우리가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도록 계산을 했죠. 제일 비싼 거 두 개가 더해지고 제일 싼 거 두 개가 빠졌는데 그래서 가격 차익이 최대가 되도록 계산했는데도 4,575가 나왔죠. 그런데 차익은 4,650원으로 이거보다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얘니까 나머지는 계산해봐야 소용없다. 나머지는 더 계산해봐야 4,575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4,650이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자, 두 종류의 기념품이 각각 한 개씩 더 계산되고 다른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덜 계산되었다. 자, 그럼 지금은 총 3개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얘도 이제 극단적인 경우부터 볼게요. 자, 볼펜 양말이 더 계산되고 그리고 클리어 화일이 덜 계산되면 차익이 가장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차이는 아까 이 계산을 활용할까요? 이거 두 개, 얘 두 개가 더 계산된 거고 그리고 얘가 덜 계산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7675에서 3575 빼면 4,100원이었고 여기서 6,375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4,100원에 6,375 더하면 10,000원이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4,650보다 굉장히 크다. 그죠? 그래서 4,650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4,650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더 작은 경우를 구해주기 위해서 제일 차이가 작게 나는 즉 최소값 쪽의 극단적인 경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되려면 양말이랑 머그컵이 더 계산되고 클리어 화일이 빠지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6,375 더하기 5,900원 빼기 3,575죠. 자, 얘는 계산을 했더니 아까 6375랑 3575의 차액이 4,100원이었다. 그죠? 자, 근데 4,100원에서 5,900원 더하면 10,000원 나오죠.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
차액을 최소로 만들어도 10,000원이에요. 그래서 4,650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계산을 해볼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계산해봐야 어차피 10,000원보다 크니까 4,65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부터 먼저 보자. 그게 최대값 쪽이든 최소값 쪽이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최대를 선택하든 최소를 선택해서 극단적인 경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도 각각의 상황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한 개 더 계산된 경우에는 4번 계산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한 종류의 기념품이 하나 더 계산, 다른 한 종류의 한 개 덜 계산, 그러면 4 곱하기 3 해서 총 12개의 경우수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차익이 양수기 때문에 더 큰 거를 앞쪽에, 비싼 거를 앞쪽에, 그러니까 더 계산된 쪽에, 싼 거를 덜 계산된 쪽에 넣으면 돼서 절반으로 줄어서 6가지만 계산하면 되긴 하지만 6가지만이 아니죠, 그죠? 6가지, 선지 하나당 6가지 계산하고 있으면 이 문제 풀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물론 그게 가장 정확한 풀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확한 풀이를 구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정확한 풀이고, 항상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선지 정오 판단이죠. 5개 중에서 답 하나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서 그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이미 어긋나면 나머지 경우의 수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이제 최대 최소 먼저 상정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풀면 81번은 간단하게 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81번이 마무리됐어요. 자, 이제 8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2번. X공단의 작년 신입사원은 모두 20명이며 평가 등급이 4단계로 구성된대요. 자, 올해 성과평가 결과 작년과 똑같은 성과 등급을 받은 신입사원, 그리고 성과 등급이 3단계 이상 변화한 신입사원이 1명뿐이래요. 그런데 한 단계 변화한 신입사원 수가 2단계 변화한 신입사원 수의 2배래요. 자,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경우의 수 따질 때도 항상 전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가 몇 가지가 가능한가부터 생각하신 다음에 전체에서 그 일부로 줄여 오시는 게 맞아요. 얘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전체가 몇 가지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성과 등급이 한 단계 변한 신입사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전체를 따져보면 성과 등급 평가가 그대로인 경우, 그러니까 차이를 0이라고 할게요. 차이가 0인 경우, 등급 차이가 0인 경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1인 경우, 그리고 2인 경우, 그리고 3인 경우, 전체 4가지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차이 나봐야 3단계죠, 그죠? 그리고 제일 차이 안 나면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그죠? 얘도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성과 등급 1명이라고 줬죠, 그죠? 0이 1명이에요. 그리고 3단계 이상 변환, 3단계 이상이라고 했지만 3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1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한 단계 변했거나 2단계 변했거나인데, 자, 한 단계 변환 신입사원 수가 2단계 변환 신입사원 수의 2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단계 변환 신입사원 수를 X라고 놨으면, 얘를 X라고 놨으면, 한 단계 변환 신입사원 수는 이 X의 2배가 돼야 되니까 2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체가 2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3X 더하기 2를 하면 20이 나와야 되고, 양변에 2를 빼주면 18,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는 6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한 단계 변환 신입사원이니까 결국 2X를 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2X는 12다 해서 답을 12명 4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은 변수를 2명을 X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보고 꼭 EX를 구해주셔야 된다. 자, 물론 나는 이거 따지는 게 귀찮다, 그냥 구하는 걸 X로 둘래, 그러면 그냥 얘를 X로 두고 얘는 2분의 X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X 그러면 이제 방정식 풀어서 계산하면 그대로 X가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알아서 편의에 따라서 X 설정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차 방정식 세우는 거니까 이건 사실 중학교 수학이긴 하죠. 그죠? 중학교 수학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소재만 뭐 회사처럼 성과평가 등급으로 해놓은 거고 사실 그냥 1차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3번. K공단에서는 총 57명으로 구성되는 혁신 조직을 출범시키려고 한대요.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되 5명, 6명, 7명 소조직이 각각 하나 이상 있어야 된대요. 이때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이 최소 X개, 최대 Y개가 가능하대요. 자, 얘도 방정식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소조직의 개수죠. 자, 그러면 5명으로 구성된 소조직의 개수를 A라고 할까요? XYG 하면 XYG를 보통 방정식 세울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XY가 있어서 5명을 A, 6명 소조직의 개수를 B개, 7명 소조직의 개수를 C개라고 할게요. 그럼 소조직은 일단 총 10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원까지 구해줘야 되죠. 총 57명이다. 그죠? 그럼 5명 소조직에 속한 인원은 5명씩 A개의 조직이 있으니까 5A개가 되겠죠. 그래서 5A 플러스 그 다음 마찬가지 6명 소조직이 B개니까 6B만큼 인원이 있겠죠. 그리고 7C만큼 인원이 있고 이 인원을 다 합하면 57명이 나와야 된대요. 자, 지금은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죠. 왜? 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은 2개잖아요. 그죠? 변수 개수랑 방정식 개수가 일치해야지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고 지금처럼 변수는 3개인데 방정식 개수가 2개로 변수 개수에 비해서 방정식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물은 게 아니라 최소 X개, 최대 Y개를 물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변수 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A, B, C 중에서 하나를 없애서 A랑 B로만 표현하든지 아니면 B를 제거해서 A랑 C로만 표현하든지 이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전 지금 C를 제거해서 A랑 B로 밑에 식을 두 번째 식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를 없애야 되니까 C를 A랑 B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C는 10에서 A랑 B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죠? 10 빼기 A 빼기 B가 되고 얘를 여기 C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주의할 점 각각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 C 각각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10보다 큰 값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C가 1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A랑 B를 우변으로 넘기고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A 더하기 B는 A도 1 이상이고 B도 1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2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를 찾아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할게요. C를 여기 C 자리에 대입해주면 5A 더하기 6B 더하기 7에 괄호 열고 10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57이 나와야 되는데 57. 자, 좌변 먼저 계산해주면 5A 더하기 6B 그대로 있고 여기 빼기 7A 나오죠. 그죠? 빼기 7A 나오니까 5A 빼기 7A에 대해서 마이너스 2A만 남겠죠. A는. 그리고 6B 마이너스 7B 나오니까 마이너스 B 남겠다. 그죠? 그리고 더하기 70 있으니까 얘가 5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2A랑 B 음수부터 있으니까 우변으로 싹 다 넘기고 57 좌변으로 넘겨주면 얼마냐? 13은 2A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더 이상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정식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밖에 없고 부정방정식 풀 때는 무조건 대입이죠. 얘가 만약에 A랑 B가 실수였으면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거나 하면 당연히 답을 못 구해요. 근데 지금은 A랑 B가 무조건 자연수죠. 1 이상
1 이상인 자연수가 돼야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고 사람이 그 조직의 개수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자연수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볼 거예요. 단 A 더하기 B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찾아볼게요. 자, A가 1이면 B는 11이 돼야 되죠. B가 10이 넘어갈 수는 없죠. 그죠? 얘는 불가능. 그 다음 A가 2가 되면 B는 9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가 11이 돼서 이 조건에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불가능. 그럼 A가 3일 때 B는 7이 되죠. 얘도 안 되죠. A 더하기 B는 9 이하여야 되니까 얘도 안 되고 그 다음 A가 4일 때 B는 5 그리고 A가 5일 때 B는 3인가요? 되고 얘는 이제 이 조건 다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 A가 6일 때 B는 1 돼도 되고 얘도 이 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A가 7부터는 B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소조직의 개수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자 지금 C는 당연히 이 값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러면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 그러니까 A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최소 X, 최대 Y니까 A 값의 최소값은 4가 되고 얘가 우리가 찾는 X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값의 최대값은 6이 되고 얘가 우리가 찾는 Y의 값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는 4, Y는 6으로 찾아주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얘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부정방정식 세우고,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범위에 맞게, 부정방정식을 해결하자 하는 게 핵심이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8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4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놀이공원에 부부 단위로 방문할 사람의 수와 가족 단위로 방문할 사람의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했죠. 그죠? 자, A기업은 A기업 소속 놀이공원 입장권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한대요. 자, 2명 부부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로만 입장이 가능하며 한 단위당 한 장이래요. 인당 한 장이 아니라 한 단위당 한 장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무료 입장권을 받은 A기업 직원들은 모두 방문하고 모두 50장의 무료 입장권이 제공되었고 방문한 사람의 수는 총 158명이래요. 자, 결국 부부 단위로 입장할 사람의 수, 가족 단위로 입장할 사람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몇 단위씩이 입장하는지를 먼저 찾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부 단위로 입장하는 단위의 개수를 X개, 그리고 4명의 가족 단위로 입장하는 가족 단위의 개수를 Y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총 50장의 무료 입장권이 주어졌는데 한 단위당 한 장이라 그랬으니까 총 50단위가 입장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를 했을 때는 총 50단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 수를 구해야 되죠. 사람 수는 부부 단위, X 단위의 부부가 입장했을 때는 한 단위당 2명이니까 2X명이 입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Y는 한 단위당 4명이 입장하니까 총 4, Y명이 입장하겠죠. 이게 총 인원수가 되겠죠? 얘가 158이 돼야 된대요. 자, 이제 얘는 문자 2개, 그래서 변수 2개에 방정식 2개니까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정확한 해를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두 번째 식 2로 나눌 수 있죠. 그죠? 2로 나누고. 그럼 X 더하기 2Y가 2로 나누면 79인가요? 79고. 그 위의 식을 1번,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하면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주면 좌변에는 2y 빼기 y, y만 남고 x 빼기 x에서 없어지죠. 그죠? 좌변에는 y만 남고 우변에는 79 빼기 50이니까 29가 남겠죠. 그죠? 그리고 이 y 값을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하면 x 값도 찾을 수 있다. 그죠? y 값 여기에다가 29 대입해주면 x 값이 21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x는 21, y는 29. 즉 부부 단위는 21단위, 그리고 가족 단위는 29단위가 입장을 했대요. 자,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거는 뭐냐? 사람의 수죠. 그죠? 자, 그러면 부부 단위로 입장할 사람의 수는 이 단위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2x의 값을 구하는 거고, 가족 단위는, 2y가 아니라 가족 단위는 한 단위당 4명이니까 가족 단위는 4y의 값을 구해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x는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y 확인해주면 29 곱하기 4니까 116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83번이랑 차이점은 83번은 변수의 개수에 비해 방정식의 개수가 부족해서 부정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고, 84번 같은 경우는 변수 개수랑 방정식 개수가 일치해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오케이. 얘도 수학 문제죠. 그 다음 8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5번. 어디야? 자, 다음 글을 읽고 갑이 가진 숫자 카드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죠. 그죠? 자, 숫자 카드 1, 2, 3, 4가 각 3장씩 있대요. 그리고 갑을 병정 4명은 총 12장의 카드를 3장씩 부여받아야 되고, 갑은 을, 병, 정의 발언을 듣고 자신이 가진 숫자 카드가 무엇인지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 자신의 카드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겠다. 그죠? 자, 을, 내가 가진 숫자의 카드의 숫자는 10이야. 얘는 확정적이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하고. 자, 병. 내가 가진 숫자 카드는 모두 같은 수이고 그 합은 홀수야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같은 수를 합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결국 병은 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짝수를 가지면 짝수 3개 합하면 짝수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합이 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병은 홀수 카드 같은 거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홀수 카드 같은 거 3개를 가지는 게 111 아니면 333 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고, 이제 정의 발언을 봤더니 내가 가진 숫자가, 정은 이제 확실하죠. 무조건 43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병도 결정이 돼버리죠. 자, 3카드가 1, 2, 3, 4가 각 3장씩 있다 그랬으니까 3이 많아봐야 3장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333이면 병이 3장, 정이 2장 해서 총 5장이 돼버린다. 그죠? 문제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병은 333이 아니라 112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1이 3장, 전체가 1, 3장, 2, 3장, 3, 3장, 4, 3장인데 일단 1은 다 썼죠. 그리고 자, 남은 카드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2는 아무것도 안 썼죠. 그럼 2는 지금 3장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3은 정이 2장 썼죠. 그래서 3은 1장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4는 정이 하나 썼으니까 남은 거는 2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은 내가 가진 숫자 카드의 숫자 합이 10이야 라고 했으니까 2, 3, 4를 조합해서 합을 총 10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자, 10을 이제 2, 3, 4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보면 2부터 출발할게요. 2 더하기 2 더하기 6인데 6 안 되죠. 그죠? 2, 3, 5인데 5도 없죠. 그죠? 그래서 2, 4로 가야 돼요. 그래서 2, 4, 4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2 한 장에 4 2장 하면 옳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혹시나 답은 하나니까 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겠지만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더 이상 넘어가려면 제일 앞자리에 3으로 와야 되죠. 3, 3, 4. 3, 3, 4가 아니구나. 맞죠. 3, 3, 4죠. 3, 3, 4인데 지금 3이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어서 얘는 불가능. 그리고 더 이상의 조합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2, 4, 4가 답이에요. 그래서 을은 2, 4, 4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순간 남은 거를 체크해 보면 4, 2장 다 없어지고, 그 다음 3은 그대로 있고 2를 한 장 썼으니까 2가 2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갑이 가진 숫자 카드는 2가 2장, 3이 한 장 해서 2, 2, 1이 결국 갑이 가지고 있는 숫자 카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이 아니고 3이네요. 2, 3. 2 두 개, 3 한 장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 2, 3,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얘도 그 확정적인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남은 카드 개수 체크하면 금방 풀리죠. 그죠? 그 다음 8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6번은 그 글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걸 어떻게 푸나 싶기도 하겠지만, 근데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의외로 글은 길지만, 근데 글을 읽으면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갑회사의 회계팀은 A에서 E 5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팀원들은 매일 A에서 E 순서대로 메모지를 각각 일정한 양을 사용한대요. 즉 매일 일정한 양을 사용하고 A에서 E 순서대로 쓴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팀원들은 회사 비품 창고에서 메모지를 회계팀 이름으로 공동 수령해서 사용하고 한 박스에는 메모지가 50장 들어있대요. 자, 메모지는 총 2박스를 수령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사용, 그리고 한 박스에 있는 메모지를 마지막으로 다 사용한 팀원은 그날 퇴근할 때 비품 창고에 직접 가서 한 박스를 보충해 와야 된대요. 자, 그런데 11월 6일 월요일 아침 출근한 팀원들은 메모지 2박스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둘 다 보충이 되어 있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원래 한 박스 쓰면 한 박스가 보충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박스가 모두 있어야 돼요. 항상. 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첫 번째 상자를 다 사용한 직원도 보충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박스를 다 사용한 직원도 보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각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평일에만 출근하며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출장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메모지 당연히 사용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사용한 팀원이 한 박스를 보충하지 않았다면 다음 팀원들은 무시하고 그냥 다른 걸 쓴대요. 그래서 혹시 2박스 중에서 한 박스를 다 써서 한 박스를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아서 한 박스가 남아있으면 그 다음 직원이 이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쓴다는 얘기죠. 그죠? 자, A. 11월 1일에 출근해서 메모지를 처음 사용하기 전 사용 중인 박스에 있던 메모지가 12개 남아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박스는 꽉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저는 매일 메모지를 한 번에 E의 2배만큼 사용했대요. 그러면 일단 모르죠. 그죠?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B는 A와 C가 사용하는, 얘도 아직 모르죠. 그죠? C는 A보다 아직 모르죠. 자, D. 저는 출장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금요일에는 안 썼다는 얘기죠. 이제 D가 이제 확정적인 조건이 먼저 나온다. 그죠? 메모지는 매일 4개씩 사용한대요. 자, D는 하루에 4개씩 쓰는 거예요. 자, E. D는 매일 저보다 한 개 더 많이 메모지를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E는 매일 3개씩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E는 관련된 조건이 A가 있었죠. 자, A는 매일 메모지를 E의 2배만큼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A는 매일 6개씩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B. A와 C는, C보다 해야 되겠다. C는 A보다 매일 2개 적게니까 C도 4개를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B는 A와 C가 사용하는 메모지의 평균만큼이니까 6, 4의 평균. 매일 5개씩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상황을 보고 이제 누가 보충하지 않았는지를 찾아볼 건데, 자, 11월 6일이 월요일이래요. 자, 그럼 11월 6일 월요일 아침에 이제 모두 보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는 11월 1일에 출근해서 확인을 했대요. 자, 11월 6일이 월요일이니까 5일이 일요일, 4일이 토요일, 3일이 금요일, 2일이 목요일, 11월 1일은 수요일이겠네요. 자, 그럼 11월 1일 수, 그 다음 11월 2일 목, 그리고 11월 3일 금, 그리고 토일 출근 안 하고 11월 6일 월이 된 거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근데 11월 1일에 출근해서 메모지를 사용하기 전에 A가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사용 중인 박스에 메모지가 12개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꽉 채워져 있었죠. 자, 그러면 11월 1일 수요일에 한 박스에는 12개, 나머지 한 박스에는 50개가 가득 채워져 있었대요. 자, 근데 이날 이제 A, B, C, D 순서대로 메모지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6개, B가 5개, 그리고 C가 4개, 그리고 D가 4개, E가 3개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가 6개 사용하면 이 12개에서 6개 차감되는 거니까 아직 남아있다. 그죠? 그리고 B도 5개 더 했어도 1개가 남아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쓴 사람은 누구냐? C죠. C가 다 썼죠. C가 다 자, 일단 B까지 썼을 때 하나가 남았어요. 12개에서 11개 빼야 되니까. 근데 C는 4개를 쓰려면 이 하나를 쓰고 다음 박스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C가 처음 박스에 남아있던 하나를 다 썼는데, 근데 보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1월 6일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를 보충하지 않은 직원은 C예요. 그래서 C가 보충하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나머지는 계속해서 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 남아있던 C는 첫 번째 박스에 남아있던 하나를 다 쓰고 두 번째 박스에서 3개를 꺼내 써서 4개를 채운 거죠. 그러면 C가 쓰고 나면 두 번째 박스에는 47개가 남아있었다, 그죠? 그리고 D, E 다 쓰고 나면 두 번째 박스에는 40개가 남았다, 그죠? 자, 그러면 11월 2일 목요일에는 두 번째 박스에 40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날 다시 6, 5, 4, 4, 3 순서대로 쓰겠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은 다 더해도 몇 개예요? 11, 15, 19, 22, 22개죠, 그죠? 그래서 이 40개 안에서 전부 충당이 되고 금요일 아침에 남아있는 메모지의 개수는 이 40개에서 22개를 뺀 18개가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금요일에도 18개가 남아있는데 A, B, C, D, E 순서대로 이제 써야 돼요. 그럼 A가 6개, B가 5개, C가 4개인가요? 4개 쓰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D죠, D. D는 출장이 있어서 금요일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D가 사용한 개수는 0이고 바로 이어서 E가 사용해야 되니까 E는 3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8개를 어떻게 소진시켰는지 보면 자, 일단 6, 5, 4 다 더하면 11개죠. 15개죠, 그죠? 그리고 0, E까지 15개니까 여기서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D는 안 썼으니까 A, B, C까지 쓰고 3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E가 이 3개를 다 쓴 거죠. E가 이 3개를 다 썼는데 만약에 보충을 해놨으면 11월 6일 월요일에 메모지 박스가 있었겠죠. 근데 A가 남아있는 3개를 다 쓰고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박스를 보충하지 않은 직원은 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메모지를 보충하지 않은 팀원은 C랑 E 해서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볼 때는 복잡해 보이죠, 그죠? 문장도 길고 문제도 길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푸나 싶은데 A, B, C, D, E 일단 대화 읽으면서 확정적인 조건부터 먼저 찾아서 일단 1인당 매일 사용하는 개수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그냥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지고 쭉 이제 지워 나가면서 메모지가 원래 몇 개 있었는지 이 친구가 쓰고 몇 개 남았는지 그럼 언제 다 소진이 되는지를 파악하다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CE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86이고 이제 8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7번. 다음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얻을 수 있는 점수 총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한 경기는 세트를 기준으로 3전 2선승 방식을 진행한대요. 즉, 2세트를 먼저 이겨야 경기를 이긴대요. 그리고 한 세트는 먼저 6게임을 이겨야 된대요. 자, 이게 세트랑 경기랑 다 다르죠, 그죠? 이건 그래서 이거부터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 세트는 먼저 6게임을 이기는 쪽이 승리한대요. 그리고 이거 단 때문에 더 복잡해지죠, 그죠? 단 때문에 게임이 5대5를 이루는 경우 먼저 7게임을 이기는 쪽이 세트의 승자가 된대요. 자,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해주는데 자, 한 게임은 점수로 4점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긴대요. 여기도 또 단이 있죠. 3점씩 획득한 경우에는 듀스가 된대요. 듀스가 되고 연속으로 2점을 획득해야지 게임의 승자가 된대요. 그리고 듀스 상황에서 서로 한 점씩 획득하면 다시 듀스가 된대요. 밑에 예시를 들어줬죠, 그죠? 이게 물론 뭐 탁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은 듀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 없으신 분들은 듀스가 뭔가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밑에 예시를 줬어요. 예시를 봤더니 4점을 얻은 경우 이건 그냥 정리해 준 거구나. 그럼 듀스는 어떻게 되냐면 4점을 먼저 얻어서 이기는데 3대3이 됐어요. 3대3이 되면 한쪽이 먼저 득점을 해서 4대3이 되더라도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점을 연속해서 2점을 획득해야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거니까 얘가 다시 한번 연속으로 득점해서 5대3이 되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4대4가 됐다. 그럼 또 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듀스가 발생해서 만약 5대4가 됐다. 그리고 얘가 다시 한 번 더 점수를 따서 6대4가 돼야 게임이 끝나는 거고 여기서 다시 5대5가 되면 또 반복 듀스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스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겠죠?
아무튼 이게 듀스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갑이 얻을 수 있는 점수 총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자, 갑이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이겨도 점수를 얻지만 갑이 패하더라도 그 게임을 패하더라도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고 패해야지 점수를 최대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갑이 만약에 3전 2선승 방식인데 먼저 2세트를 이겨서 그냥 1승 2승 하고 바로 끝내버리면 3세트를 진행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세트에 패하더라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3세트를 진행하지 않게 되니까 갑은 2세트를 이겨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되 3세트에 가서 게임을 끝내야 돼요. 경기를 끝내야 돼요. 3세트에 가서. 그래서 갑은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가 있는데 갑이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3세트에 가서 이겨야 돼요. 물론 승승승이 가장 점수가 크겠지만 두 세트를 이기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갑은 최대한 많이 이기되, 그러니까 그게 2승이죠. 그죠? 2승을 하되 3세트에 가서 2승을 하고 끝내야지 1, 2세트 중에서 패한 세트에서 패한 점수까지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3세트에 끝내야 돼요. 자, 그럼 1, 2세트 중에 어느 세트를 먼저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세트를 졌다고 가정하고 루즈, L로 쓸게요. 루즈, 그리고 2세트는 윈, 3세트도 윈, 이렇게 쓸게요. 일단 세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 점수를 최대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세트가 먼저 6게임을 이기는 쪽이 승리한대요. 자, 근데 5대5를 이기는 경우 먼저 7게임을 이기는 쪽의 세트의 승자가 된다죠. 그죠? 자, 그러면 한 세트에서도 최대한 게임을 많이 진행해야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게임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먼저 7게임 이겨야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7게임 가서 이겨야지 게임이 제일 많이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5대5가 된 다음에 다시 6대5가 되고, 그리고 다시 6대6을 만들고 그 다음 7대6이 되는 게 가장 게임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세트 내에서 이기는 세트는 갑이 7승 6패를 하는 거예요. 얘도 약자로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긴 세트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7대5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5대5가 되고 2게임 연속으로 이겨야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는 듀스 룰이 없죠. 세트에는 듀스 룰이 없어요. 점수에서 듀스 룰이 있고 세트에는 듀스 룰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7대6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5대5가 되면 무조건 7게임 가야 이기니까 6대6 되고 다시 7대6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승 6패를 하는 경우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더라도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더라도 6승 7패를 하고 져야지 게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점수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 4점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테니스 한 경기에서 듀스 상황이 총 2번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듀스를 중간중간에 고려하기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듀스가 없이 이겼다고 가정하고 먼저 점수 계산을 쭉 해볼게요. 자, 그러면 듀스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갑이 최대한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지더라도 2점을 최대한 획득하고, 이건 듀스구나. 자, 지더라도 4대0 이런 식으로 지면 안 되고 최소한 2점은 따고 져야지 점수를 지더라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더라도 2대4로 져야 되고, 이기는 건 상관없죠. 이기는 건 어차피 4점 따서 이기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 듀스는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서 3점은 제외하는 거예요. 듀스 없이 일단 이기고 졌다고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지더라도 2점은 따고 져야 된다. 자, 그러면 한 번 질 때마다 2점을 얻고 한 번 이길 때마다 4점을 얻죠. 그죠? 자, 그러면 1세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4 곱하기 이길 때마다 4점이니까 4 곱하기
6 더하기 질 때는 2점씩,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점수 얻고 줘야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7이죠. 얼마예요? 20 더하기 14니까 38인가요? 38점을 얻고 1세트를 줘야 돼요. 얘가 값이 지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죠. 물론 듀스 고려 안 할 때 아직. 자, 그 다음 7번 이기고 6번 져서 점수를 구해주면 이길 때마다는 4점, 그리고 질 때는 2점을 얻고 줘야 되니까 4랑 4, 7, 2, 6이죠. 앞에랑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계산하면 28에 10이니까 40이죠. 그리고 3세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40점을 얻을 수 있어요. 최대한. 자, 그러면 듀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총 몇 점을 얻냐? 80점에 38이니까 118점을 얻을 수 있죠. 자, 듀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118이에요. 그래서 답을 찍더라도 1번, 2번은 찍으면 안 되죠. 그죠? 듀스가 없어도 118이니까 듀스 있으면 당연히 점수가 더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듀스가 총 2번 나타났는데, 자, 듀스가 나타날 때마다 점수가 어떻게 듀스가 한 번 나타날 때마다 점수를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듀스가 한 번 일어났다. 듀스가 한 번 일어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대3에서 3대3이 돼서 듀스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값이 4대3이겠죠. 4대3이 되겠죠. 먼저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듀스도 지금 듀스가 한번 일어났을 때 점수가 얼마나 추가되는지를 볼 건데, 듀스에 가서 이겼을 때랑 듀스에 가서 졌을 때랑 점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거예요. 자, 값이 듀스 가서 이긴 경우로 볼게요. 자, 그러면 3대3에서 듀스가 나서 4대3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 5대3이 되어야지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듀스가 한 번 날 때마다 점수는 총 얼마가 증가하냐? 원래는 4점을 따고 이겨야 되는데 5점을 따고 이겼죠. 그죠? 그래서 듀스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점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연속으로 듀스가 일어날 때 점수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4대4가 되고 다시 5대4, 6대4가 된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듀스가 2번 연속으로 일어난 거죠. 그럼 몇 점 더 떴어요? 6점이니까 4점에서 2점 더 딴 거죠. 그죠? 그래서 듀스 2번에 2점이니까 여기서도 결국 듀스 한 번당 점수를 1점 더 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듀스가 한 번 나서 졌을 때도 볼게요. 듀스 얘도 이제 그 계산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겠죠? 그냥 1점 더 따는 거라고. 자, 3대3에서 져야 되니까 이제 3대4가 되고 3대5로 졌어요. 그럼 어차피 얘는 의리 점수니까 의미 없죠. 결국 값이 얻는 점수는 3점이에요. 근데 원래 졌을 때 최대한 딸 수 있는 점수가 2점인데 3점이 됐으니까 이때도 점수는 듀스 한 번당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얘도 이제 듀스 2번 연달아 일어나도 그냥 한 번당 1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듀스에 가서 이기든 지든 결국 듀스 한 번당 더 딸 수 있는 점수는 1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경기에서 듀스 상황이 총 몇 번 일어났다 그랬어요? 총 2번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값이 추가적으로 딸 수 있는 점수는 듀스 한 번당 1점, 그리고 듀스 2번 해서 2점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끝났죠? 자, 듀스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값인 118에서 듀스 2번이 나타나서 추가할 수 있는 점수 2점을 더해서 정답은, 그래서 118에서 2를 더해서 정답은 12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 3번 120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문제도 듀스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매우 복잡해져요. 게임이 몇 게임인데 이 중에서 듀스가 언제 일어났는지 찾고 있으면 답이 없죠. 그죠? 근데 결국 우리가 따지는 거는 점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듀스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기려면 7승 6패로 이기고, 그리고 지려면 6승 7패로 지고, 그리고 3세트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일단 먼저 생각해 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듀스가 없을 때를 가정하고 일단 점수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최대값을, 그리고 듀스가 한 번 더 일어나면 몇 점이 추가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듀스 한 번당 플러스 1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기든 지든. 그래서 듀스 2번이니까 이 최대값에 2를 더해주면
듀스가 두 번 나타났을 때 최대값이 되겠더라 하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꽤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전부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죠, 조건은. 그리고 이 설명해준 조건을 직접 변수로 바꾸고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까지 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결국 그 문장으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꿀 것인가 응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87번이고 마지막 8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8번. 자, Y대학교 동물연구실은 같은 실험실에서 개, 고양이, 앵무새, 햄스터, 토끼를 키우고 번식시키려고 한다. 자, 각 어미 개체에서 번식에 효과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종에 상관없이 동물 전체 개체 수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영양소의 적정량을 구해라 했죠. 그죠? 자, 권장 영양소 공급량은 이렇게 돼 있고 조건을 읽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영양소 공급량은 0을 기준으로 5간격으로 조정이 된대요. 그리고 한 번 결정하면 모든 어미 개체에게 일괄적으로 해당량을 공급해야 된대요. 자, 단 결정된 영양소 공급량이 권장 영양소 공급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된대요. 자, 쭉 봤더니 개는 25에서 55, 고양이는 15에서 30, 앵무새는 15, 25, 햄스터는 0, 20, 토끼는 5에서 15래요. 자, 이때 전체 개체 수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된대요. 자, 그럼 재생산 지수가 가장 높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재생산 지수가 가장 높은 걸 봤더니 10이에요. 자, 그러면 0 이상 20 이하여야 되죠. 자, 그러면 0 이상 20 이하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맞췄을 때 나머지 개체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0 이상 20 이하인데 나머지 고양이, 앵무새, 토끼를 봤더니 15가 포함되죠. 그죠? 그리고 햄스터는 15를 공급해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이 15인 것 같죠. 그죠? 사실 답은 15긴 해요. 자, 근데 개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개의 재생산 지수는 5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개를 재생산하고 싶으면 개한테 영양소를 공급하고 싶으면 25 이상을 줘야 되죠. 자, 근데 25 이상을 주면 개에서 5를 얻을 수 있지만 햄스터 10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25 이상이면 토끼도 안 되죠. 근데 토끼가 두 번째로 큰 거잖아요. 그죠? 토끼가 두 번째로 크니까 만약에 개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영양소 25 이상을 공급해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재생산 지수가 큰 햄스터와 토끼를 둘 다 포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개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개는 포기하고 햄스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햄스터에 맞추면 0 이상 20 이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0 이상 20 이하면서 나머지 조건도 최대한 맞출 수 있으려면 15가 되면 되겠죠. 그죠? 15로 해주면 햄스터 가능, 토끼 가능, 그리고 고양이도 가능, 앵무새도 가능이죠. 개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일 때 영양소의 적정량이고 그 종인 개체수, 재생산 지수가 최대가 되어서 그 개체수가 최대가 되겠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5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상황 판단 2 유형이 끝났어요. 자, 이거는 문제 쭉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방정식 세우고 계산하는 문제고 그냥 거의 그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문제라서 여러분들 각각마다 이제 느끼는 난이도가 많이 다를 텐데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쭉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 조건을 변수화하고 변수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설정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방정식을 설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정식 한번 설정하고 나면 계산하는 거는 단순 계산이거든요. 그냥 사칙연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 유형이 약하다. 그러면 그 방정식 세우는 게 잘 안 되는 거니까 그 방정식을 세우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 늘게 될 거예요. 저 사실 그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이게 보통 그 방정식 활용 쪽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빠르게 조건이 보이고 빠르게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니까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강 상황판단 2였고, 이제 13강 상황판단 3, 마지막 상황판단이죠. 게임 이론이에요. 13강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